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24일 금요일에 국회에 보고하고 27일 월요일에 표결 예정인데 표결을 앞둔 여야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2차 토론회 1등 후보를 향한 공세가 치열했는데요. 특히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을 둘러싼 황교안, 김기현 후보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뉴스 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즉각 보도하며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사용 내역 공개를 부정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는 지원금 배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택 2,700채를 소유해서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방음터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음터널 시공사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거리 기준으로 변경하는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개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혜택 축소라는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코앞에 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발사한 사실을 즉각 보도하면서 초대형 방사포를 쏘았다고 밝혔는데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2발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킬로미터 안팎을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1시간여 뒤 발사 의도와 재원 등을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미가 진행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언급하며 이번 발사가 그에 대한 반발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오리에 들어와서만도 벌써 몇 차례나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에 600mm 방사포를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해 12월 31일 북한이 증정식을 하고 1월 1일 새벽에도 쏘아 올린 무기체계로 북한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지만 유도 기능이 있고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으로 비행해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겨냥한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합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는데 합참이 한미 공조가 아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 추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북한이 쏜 이번 탄도미사일은 우리의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쏜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그 정도 기술이 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직후 가상 표적을 공개했습니다.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4발을 할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한 개의 발사 차량에 실린 초대형 방사포 4발로 비행기지 한 곳을 가상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2발의 방사포탄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 안팎을 비행했는데 발사 지점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임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이륙한 곳입니다. 북한은 또 자신들이 쏜 방사포가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의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대의 최신형 다련발 정밀 공격 무기 체계로서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 핵공격 수단입니다. 우리 군은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될 거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초대형 방사포에 실을 전술핵은 물론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 등 초대형 ICBM에 탑재할 핵탄두 개발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대북 제재도 단행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도발 카드를 꺼내든 건 심각한 식량난 때문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열병식이나 핵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계 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올해로 만 3년 이상 그 봉쇄를 계속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외부의 위협을 부각하는 그런 형태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나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 제재이자 지난 10일 사이버 독자 제재 이후 열흘 만입니다. 특히 추가 제재 대상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어서 정부는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ICBM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불덩어리처럼 보이는 비행체가 떨어지다가 갈라지면서 불꽃이 튀더니 곧 사그라집니다.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 15형이 낙하하는 모습인데 우주로 올라갔던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마찰 열 때문입니다. 미사일 탄두가 이 열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정상각도에서 발사해야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고각 발사였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다며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인 겁니다. 사실 수많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화성 17형이나 15형 가지고 한국을 쏠 이유는 없거든요.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화성 17형 ICBM과 달리 화성 15형은 개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어 이번에 연속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15형으로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ICBM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받는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태평양 쪽으로의 정상각도 발사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시금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면서 전 정권의 가짜 평화쇼가 파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야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정부가 강경책만 고집하면 민생이 더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에 쓴 돈이면 북한 전체 주민 2달치 식량을 살 수 있지만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선 5년 내내 평화쇼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타격한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짜야지 설마 우리를 타격하겠나라고 방심하면 그것은 안보를 지키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ICBM 발사와 연이은 도발에 대해선 강력 규탄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군사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평화라며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 상황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말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 등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여당과 북한 도발은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는 야당 사이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전체의 약 37%만이 제대로 제출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도 배제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 회계 관련 정부 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건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단호한 조치 주문에 고용노동부가 바로 초강수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 327개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요구한 회계 자료를 낸 곳은 120곳. 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 관련 법을 어긴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배제와 환수를 추진하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도 검토합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회계 자료의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늘리는 등 법 개선안은 다음 달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임금과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4월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MZ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노동 탄압이라는 반발에 대해선 부당 노동 행위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사용자 탄압이냐고 반문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비롯해서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를, 노조는 자주성 보장을 앞세워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오는 5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아 기자입니다.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가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협상 대상이 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부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에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데 다단계 하청이 일반화한 상황에서 어느 단계 하청까지 원청 교섭 대상인지 모호해 분쟁이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임금 체불이나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 분쟁까지 정당한 파업 대상이 되면 노조가 법률이 아닌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예외는 공동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우선한 대법 판례와 충돌한다고 말했는데 경영계 역시 수천 개 하청과 단체 교섭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파업 피해도 묻지 못하게 한 기업하지 말라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 제출 요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에는 노조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61개 산하 노조 가운데 60개가 장부를 냈는데도 정부가 자의적인 현장 조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산별노조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환노위를 통과하면 4월 말 이후 열리는 임시회의에 상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노동계는 5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 차가 전달보다 모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돈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센 가운데 은행제도 개선 TF가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은행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은행별 예대금리 차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하락 안정세를 보이며 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던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지난달 모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1%포인트대로 확대됐는데 대부분 대출금리 인하폭보다 예금금리 인하폭이 더 가팔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도 이어졌지만 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 당부에 따라 예금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져
다만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KB국민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다음 달 공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9개 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는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하반기 도입됐습니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격차로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최근 은행권을 향한 돈잔치 비판 이유 가운데 하나로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대마진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예대마진 축소, 둘째,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크게 6가지 과제를 다룰 예정인데 특히 금리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은행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로 예정된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개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혜택 축소라는 각계의 비판이 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민적 공분을 산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뉴욕 구간의 비즈니스석을 마일리지로 구매하려면 종전보다 3만 마일 가까이 더 필요해집니다. 장거리 노선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추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연이어 비판했습니다.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방법을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에게도 유리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까지 나온다? 저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잇따른 압박에 개편안 시행을 연기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관련 수렴된 고객들의 의견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율과 적립률을 조정하고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군 출신 인사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와 관계없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군인 연금액보다 적을 때는 차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방위는 이를 심의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와 관계없이 최소 50%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통과시켜 군 출신 의원도 퇴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법안 소위 속기록을 통해 삼성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사성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거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나흘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5시간 동안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키이우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여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탄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곡사포 등 더 많은 군사 장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고 1년이 지났지만 키이우가 건재하고 우크라이나가 건재하다, 민주주의도 건재하다며 미국은 언제까지고 계속 우크라이나 곁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you said that you didn't know when we'd be able to speak again. That dark night, 1 year ago, the world was literally at the time bracing for the fall of Kyiv. Seems like a lot longer ago than a year, but think back to that year. Perhaps even the end of Ukraine. You know, 1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 목적은 미국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데 있다며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장거리 무기 그리고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지만 공급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 등 서방에 F-16 전투기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지의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도착 시간에 맞춰서 백악관이 별도의 성명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1주년을 맞이한다며 오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영토의 온전성에 대한 변함없고 지칠 줄 모르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거의 1년 전 침략을 개시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우리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그는 완전히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며 포탄, 대장갑 시스템, 방공 레이더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습에서 방어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존 제재를 회피하려거나 러시아 군수 물자를 보충하려는 엘리트층과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금주 후반부 이 같은 방침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걸친 여러 나라들과 전례 없는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며 이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에 러시아 관영 매체는 즉각 반발하면서 일제히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나팔수로 통하는 언론인 세르게이 마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 입장에서 노골적인 굴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는 벌써 1년이 다 돼가죠. 그동안 수십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삶의 터전은 전쟁터로 변하면서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1년 전 푸틴의 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쇼핑센터, 극장 등이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사상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두 나라에서 병사 각각 1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민간인 희생자도 4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만 12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학살도 자행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차와 이지움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 살해에 안매장했습니다. 고향을 등진 난민도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800만 명이 유럽 각국으로 탈출했고 우크라이나 내 유랑민 숫자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Ну, у нас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у всех, что у нас у всех кто-то остался в Украине, и другого варианта не будет. У нас семьи разорваны. 러시아는 최근 국경지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전진 배치해놓고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Тримати ситуацію на фронті, готуватися до будь-яких ескалаційних кроків ворога – це пріоритет на найближчий час.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한 1, 2년은 더 계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4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줄곧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서 5,500억 원대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해왔죠. 특히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거 경기지사 선거 때도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서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혜인 기자가 당시 판결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혐의에 맞서 꺼내든 대법원 판결은 2020년 무죄로 결론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거짓 치적을 홍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게 무죄로 확정됐으니 검찰이 적용한 4,800억 원대 배임 혐의는 억제라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5,503억 원은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 하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입니다. 이 대표가 주장해온 5,503억 원은 현재 배임 액수에서 빠진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00억 원 이외에 대장동 기반시설 조성비와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별도 예산 없이 기반시설과 공원이 생기는 게 성남시와 공공의 이익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런 부대 사업비가 공익인지 아닌지보다는 이를 선거에 활용한 이 대표의 발언 시점이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두 공사 모두 첫 삽도 뜨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 대표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말한 걸 검찰이 문제 삼은 겁니다. 5,503억 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검찰 역시 대장동 기반시설과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민간업자가 됐다는 건 다투지 않지만 공공환수 개념보다는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비 말고도 민관 유착 비리가 없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00억 원을 가져와야 했다는 게 이 대표 배임 혐의의 핵심입니다. 특히 검찰은 서판교 터널을 비롯한 대장동 기반시설의 경우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땅값을 띄우기 위해 원했던 공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선거법 무죄 판결만으로 이 대표가 검찰의 의심에서 벗어나긴 힘든 상황입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뒤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의 성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대표 이사급 경영진을 입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두산건설 고위관계자였던 A씨와 네이버 계열사 대표이사급 고위관계자 B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서 민생마저 버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첫날부터 여는 건 이재명 방탄용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이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도 규정된 3월 임시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막기 위한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생 입법을 위한 3월 임시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서도 연일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슬 한 번 더 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비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검찰 영장을 보니 어떤 선택을 할지 더 고민된다는 다소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수사 상황을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결 처리를 압박하는 여당도 공세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종대 전 의원 등을 조사했는데 천공이 다녀갔다는 한남동 육군총장 공간에 CCTV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쯤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천공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 측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던 겁니다. 이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달 초 출간한 책에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의혹에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 사무소를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차례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형신 전 육군 참모총장 등 당시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조사받은 때는 올해 1월 4일이고요. 천공이 육군총장 사무실에 다녀갔다는 주장을 한 경위, 즉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집중이 됐고요. 경찰은 천공이 실제로 공관을 방문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한남동 공관 등의 CCTV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원래 촬영 30일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삭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런 지침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천공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피고발인만 조사한 데다 참고인도 계속 부르고 있는 단계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소유주택만 2,700채에 이르러 건축 왕으로 불렸던 남모 씨가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보증금 1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봤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풀려났습니다. 남 씨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경찰은 이번에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을 앞서의 절반 정도인 163명, 126억 원으로 줄여서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남 씨의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붙여진 이후 체결된 계약들은 사기 혐의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남 씨 측이 진행했던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은 이미 대부분 경매나 신탁회사로 넘어가 변제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8명, 중개보조원 25명 등 모두 59명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 씨 말고 공범들도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다며 구속 수사에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발판으로 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남 씨뿐만 아니라 공모자가 모두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만이 이 재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남 씨 측은 부동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을 팔고 남 씨 사재도 내놓아 빚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 측이 이전에 맺은 전세 계약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연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처음으로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초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방음터널 한쪽에 멈춰선 폐기물 수거용 트럭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가 막 시작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 뜨거워. 달리던 트럭에 처음 불이 붙은 건 낮 1시 46분쯤.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에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지만 화면을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황실 직원들은 3분이 지난 1시 49분에서야 현장 순찰 직원의 연락을 받고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이미 3분을 허비해 놓고도 매뉴얼에 따라 대피 방송을 하는 등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쯤이 돼서야 안양 방향에 진입 차단 시설을 작동하려 했는데 화재 탓에 전기가 끊겨 목통이 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상황실 근무자들이 초동 조치에 실패하면서 참사를 키운 것으로 보고 직원 3명을 입건한 뒤 상황실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트럭의 운전자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트럭이 주행 중에 불이 나는 등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다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관리업체 대표까지 모두 5명을 입건한 경찰은 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사법 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가진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올라온 2학년 개인 성적표라는 이름의 파일. 뒤이어 지난해 11월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른 전국 연합 학력평가 성적이 줄줄이 게시됐습니다. 이름과 성별 등도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고의 성적표를 모두 봤으니 못마땅하면 잡아가라는 조롱글이 올라왔다가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주관하고 성적 자료를 보관해온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충남교육청을 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이름 등이 온라인에 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료 유출 관련해서 그 업체와 또 업체에다도 사표 요청을 했고 또 남부청 사유서에도 무단 탑재된 정보에 좀 즉시 사퇴를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또 요청을 했었거든요. 다만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파일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입장문을 올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사과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학생 27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한 가운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부자가 자료를 빼돌렸거나 외부에서 해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해 자료가 유출된 경위와 추가로 빠져나간 자료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언론사와 결혼업체 등의 웹사이트 수백 곳을 해킹해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700만 건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해킹 의뢰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만 노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사무실 문을 강제로 뜯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 화면에 특정 사이트를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내는 작업이 진행되는 게 보입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도 화면 여러 개를 띄워놓은 채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한창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SNS에 해킹 의뢰 채팅방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사이버 공격을 대행한 조직원들이 이렇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의뢰자로부터 한 건당 100에서 500만 원을 받고 웹사이트 385개를 해킹했습니다.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는 33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경제 전문 언론사입니다. 결혼 정보업체와 주식 투자 사이트도 해킹해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물론 재산과 투자 정보도 훔쳤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해킹한 개인정보만 700만 건에 달합니다. 이들은 총책과 기획이사, 해커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경쟁업체 고객 정보를 빼냈습니다. 백신이나 보안 프로그램이 취약한 사이트만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추징 보전하고 48살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결혼 정보업체에서 자기들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기도 하였고 대출 상담 사이트 등에서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은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하여 처리하여 경찰은 A씨 일당에게 해킹을 의뢰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해외로 도피한 공범 1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접수가 됐습니다. 국회 보고 날짜 그리고 표결 날짜도 여야 합의로 다 정해졌는데 그렇죠.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가 24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네. 보고를 하고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월요일 날 국회에서 표결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출석에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만약에 가결이 됐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이 될 거고요.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냥 열장 실질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심사 우리는 자체를 이거를 안 하는 기각시켜 버리는 거죠. 기각. 예, 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이것도 받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이제 표 계산이 다 끝났을지 궁금한데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영장 청구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 민주당 내 기류 변화는 어떻습니까? 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이후에 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게 변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예.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장 청구서를 읽어봤더니 네. 이게 굉장히 내용이 탄탄하지 못하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부결시키는 거는 그 부결표를 던지는 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에서 부결을 염려할 필요는 별로 없는 상황으로 가결을 염려할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변수가 있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뭐 야당을 향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해대는 거 말고 뭐 진짜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면 또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별로 좀 오히려 부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탄탄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네. 가결의 그래서 가결과 부결을 거꾸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김상일 평론가님의 말씀이 맞다면 민주당의 분위기가 저렇다면 저거 그냥 체포동의안 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영장 청구서가 탄탄하지도 못하고 설득력도 없고 감정적이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받아본다면 제3자적인 입장인 판사도 이거 가지고 구속은 안 되겠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네. 앞으로도 없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미 뭐 몇몇 의원들이 이미 했나 봐요. 근데 뭐래요? 근데 이제 당대표가 뭐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런 도박을 걸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검찰의 정치 보복 탄압당하고 있어요. 정적 제거에 지금 완전히 저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전 너무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부정한 일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으면 제3자적인 법원의 판단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고 또한 18페이지의 친전 형식의 본인의 입장문을 통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내심 불안하다. 내가 영장 실질 심사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겉으로 나타내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억울해. 이것은 기본 전제 자체가 깨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이게 영장 청구서가 탄탄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법원으로 바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받고 이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신데요. 자, 표결까지 좀 일주일 남았죠.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 가는데 왜 이재명은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앵무새처럼 한 장관과 정치 검사들의 억지 주장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엔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건 민주당을 고리 분열시켜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책동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안 망한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는데
자, 국민의힘 속마음도 똑같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는 확정적인 범죄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 구속당하고 사법적인 처리 받아야 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한 계속 검찰에서는 새로운 피의 사실 밝히고 또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심판과 판단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민주당 찍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권 내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2024년 공천권을 이재명 당대표가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 힘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가 되면 1,700만 표 가까이 얻은 그러한 대권 주자,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럼 정말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정치 생명력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자, 민주당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내려놔라 이런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원 전원에게 어떤 문자도 보내고 또 구속영장 그 전문도 첨부해서 보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미 그 영장은 다 구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그 효과는 이미 봤고요. 이제 검찰이 저는 왜 이렇게 일부러 부실한 영장 청구서를 썼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꼼꼼히 다 읽어보셨어요? 예, 다 읽었는데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뭐 서론이 길어요. 이게 드라이하게 뭐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입증을 위해서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아시탑이라든가 시정농단 그렇죠. 이런 표현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더 그렇습니까?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 방탄 프레임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이걸 쭉 이어가서 총선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의 패배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좀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일부러 좀 부실하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들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약간 왜 공소장이 이렇게 일본주의에 어긋난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이렇게 써왔을까. 특수부라서 그런가? 예를 들어 공안부에서 많이 할 때는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마저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그 덫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런 걸 또 이제 강화해 주는 게 정청래 의원이 좀 무리한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 주변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러고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내려놔라? 너무 감정적인 발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행정부 수반이에요. 300분의 1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해산 투표를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차이가 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감정적이고 조롱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듣고서 아 그렇네, 납득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는 것들을 좀 국민들이 그대로 볼 수 있게 좀 약간 정갈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도부는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출당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검찰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그 장성철 소장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오히려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을 다 지켜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청원이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그렇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쫓아내자 지금 속칭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이 대규모로 가서 청원하는 것이 아니냐,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해요. 뭐 김혜영 전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특권, 불체포 특권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대선 전에도 얘기를 했고 지방선거 전에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부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다 던지고 버리면은 결국에는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구속당해서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날 때까지 또 1심 판결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도의 판결을 받아버리면 정치 생명 끝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많은 의원들이 아니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돈과 관련된 비리 혐의 의혹이 왜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지도부가 단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얘기하면은 너는 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천권을 행사할 거로 예정되는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적인 얘기를 고지고대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마음이 4월 달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를 실질적으로 지도부에서 견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저 가결, 부결, 저 투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요하지만 4월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하나의 기점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4월입니까? 5월입니까? 일단 뭐 5월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박홍구 원내대표가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3월부터. 그래서 4월 정도에 선거가 있을 것으로 지금 그 당내에서는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장석철 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원내대표 선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원내대표 한 사람이 됐다고 해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커지겠지만 실제 견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좀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쪽 친명 일색이라고 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까? 뭐 저는 그 장석철 소장님 말씀보다는 좀 약간 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그 박지원, 김혜영 전 최고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저는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그러시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근대 국가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제도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목소리는 얼마든지 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조정해야 되거나 결론을 내야 되면 투표나 그 의결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의결을 통해서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의한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소리는 낼 수 있죠. 그러나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출당시켜라, 징계해라 이런다면 그 정당은요 이미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뭐가 다른지를 좀 돌아봐야 된다. 김상일 평론가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난번에 이런 얘기 되는데요? 했더니 뭐 수박이라는 글이 쭈르륵 올라오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예. 어쨌든 두 분 말씀 얘기 들어보면 여든 야든 지금 공천이란 단어가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 뭐 이재명 대표 비명계 의원들 1대1로 만남도 갖고 당이 뭉치면 총선에서 승리한다. 공천 걱정 말아라. 이런 언급도 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표 단속력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박영선 전 의원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다. 오늘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그리고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저는 그런 사직생, 행직사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작용되는 그 이치일 것이다. 네, 박영선 전 의원 지금 미국에 간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아마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이자 묘수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 박영선 전 의원의 이 조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의 하수도 아닐 것 같아요. 저건 신의 한 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저걸 내려놓을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이재명 당대표직은 내려놓고 공천권은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당대표직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생각과 판단 그리고 주파수는 어디에 향해 있냐면요. 2027년도 대선에 가 있어요. 그러기 위한 디딤돌과 지렛대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 내 편을 많이 들어주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공천해서 당선시키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한 수도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박영선 전 의원 잘 아시니까요. 네. 예. 아니 어떻게 뭐 보십니까?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를 만약에 지지한다면 그건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발적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신념에 의한 지지. 그럼 확신범들이 되는 건데 그런 확신범적인 인사들만큼 무서운 지지층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천권을 내려놓는 모험을 통해서도 지금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된다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된다면. 네, 된다면. 근데 현실성이 좀 없다는 말에는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자, 2월 임시국회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3월 초 임시국회 소집을 지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이번에 부결되면 3월 임시국회 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3월 임시국회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중 상시 국회가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계속 민생 챙겨야죠. 법안 챙겨가지고 국민을 위한 삶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법안 만들려면 상시적으로 상임위에서 법안 검토하고 법안 성립하고 개정하고 제안하고 그래가지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짝수다리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시 국회가 맞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주간지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전언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 이번에 영장 이거 기각되고 이러면 체포동의안 처리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건으로 계속 영장 청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으로 3월 달에 영장 청구할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럼 바로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 구속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안 열 수가 없다. 어쨌든 임시국회는 3분의 1만 소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열리는 것은 그냥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당은 3월 임시국회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못하게 하려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죠.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방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을 위한 공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국회 열어서 민생 현안들을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재명 당대표의 이슈, 그거로 인한 여야의 갈등으로 협치와 정치는 실종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지 않고는 국회를 연다 한들 국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실제로 상당히 좀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한 걸 봐도 이렇다 할 그렇게 동의가 확 되는, 그리고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고 한쪽 결론을 확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굉장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지금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식구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현역 의원일지라도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너무 무능한 건지 일부러 이러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됐고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오늘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저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것,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내외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 지금 39.9%란 말이에요. 대략 20%의 국민들, 나 윤석열 대통령 너무 일 못하는 것 같아. 나 윤석열 대통령 싫어. 나 부정적이야. 그러한 20%의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한다니까요. 지금 전당대회 좀 잡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도 안 보였고 예. 민생, 경제 이런 거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수하지 않는 대통령, 우리 민생을 챙겨주는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낫네? 민주당 보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맨날 이재명 당대표 나와가지고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부정한 짓 하지 않았어요. 정치검찰 나빠요.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금 국민의힘이 더 낫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과표집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략 보면 1.6배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전당대회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이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 전화 오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론조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그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져 있었어요. 유일하게 앞섰던 게 이 리얼미터 ARS 여론조사였거든요. 근데 이거마저 오차범위 밖으로 뒤진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게 트렌드가 됐다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모든 여론조사가 이제 그런다는 거니까. 이건 좀 약간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를 좀 분석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한 피로감 못지않게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도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현 지도부가 그렇게 억압적으로 전대를 끌어갔는데도 건강하게 젊은 정치 세력들이 꿈틀꿈틀 된다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서 국민들은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생동감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 그리고 어쨌든 당무 개입으로 지지율이 빠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민생 이슈와 관련된 발언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양을. 그런 어떤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주셨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화물연대 강경 대응할 때 올랐다가 난방비 이슈 있을 때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금융통신비 관련해서 이제 압박용 멘트가 좀 많이 나왔고 오늘은 노조 회계 부분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이것은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은 나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거야. 불합리한 거야. 이거 불편해.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나?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들에서 툭툭 치고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정치 뚝, 정책 올인. 이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당무 개입 이런 논란 불러일으킬 필요 없거든요. 당은 당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놔도 돼요. 왜냐하면 윤핵관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뜻에 맞게 여러 가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여당 전당대회에 계속 관여하고 간섭하는 모습 보이면 지지율 올라갈 수가 없으니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럼 대통령 지지율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대통령이 관여 안 한다고 해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당대표 이 경선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이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여당 내 분열이 생기면 우리 총선을 어떻게 치러? 일단은 화합하자. 새로운 당대표가 오는 것보다 대통령과 큰 갈등이나 분란 일으키지 않을 후보, 그런 후보가 이번에는 나을 수도 있어. 왜? 총선 공천이 있잖아. 공천권 가지고 옛날처럼 또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싸우면 이거는 우리가 시합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야 라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당대표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당원들의 바람이 실질적으로 투표 현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가다는 참 자당의 당원들 평가가 참 박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천하람 후보 뭐 다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바람이 일어서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를 탄생시킨 것 같은 반전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자꾸 당원들의 수준을 그 정도에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당원들은 되게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저렇게 말씀 왜 하시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현상에 대한 저의 그냥 분석과 평가였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제일 잘했죠. 천하람 후보. 되게 안정적으로 했고요. 또한 김기현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과 토론 제대로 잘했다. 그분들이 아파할 수 있는 과거의 발언들과 현재 행동들을 모순된 점을 잘 지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기현 후보는 상당히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천하람 후보한테 했어요. 아직도 날리면으로 들립니까? 막 이런 얘기를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가 세 분한테 물어보려고 준비했던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후보가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저런 말씀하신 것 자체가 천하람 후보로부터 아니 지금 집권여당 당대표 될 분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만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맞냐. 그런 이제 구박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안 좋은 흐름이 뭐냐면 울산에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며칠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녹취를 오늘 TV 토론에서 공방이 뜨거워서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만 5천 평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그 토지의 도로가 결정되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 다 질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매도 호가를 주시면은 제가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원들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상 1등 후보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공세가 또 집중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포문은 천하람 후보가 울산 부동산 관련해서 열었는데 지금 보셨듯이 황교안 후보가 권력형 토건비리다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맹공을 또 퍼부었거든요. 근데 그냥 맹공이 감정적 맹공은 아니고 확실히 검사 출신이라 굉장히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짚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달라 보이고 굉장히 좀 약간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김기현 후보는 이번에서 보여진 거는 본인의 역량 이런 거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역시 김기현 후보는 두 가지 전략뿐이 없구나. 하나는 갈라치기고 하나는 기대기. 우리 황교안 후보가 얘기했던
그 윤핵관이나 대통령한테 기대서 정치를 하려는 그 두 가지 전략뿐이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가지고 나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천하람 후보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하게 발언이 좀 강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뭐랄까 절제되고 안정적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쓴소리도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저런 것이 굉장히 상식에 기반하고, 그리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원칙에 기반하니까 저럴 수 있구나, 안정적일 수 있구나. 이래서 야, 이러면은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천하람 후보가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전 들었습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 땅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묘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본인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3만 5천 평의 땅을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왜 땅을 샀어?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농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축업. 39살의 변호사가 변호사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은퇴한 다음에 3만 5천 평의 맹지 땅에서 목장을 하겠다? 과연 그게 맞는 선택이었느냐. 다른 땅도 있었을 텐데 저긴 그 당시에는 어떠한 도로가 없거든요. 그냥 맹지예요, 맹지. 갈 수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임야인데 왜 저기를 샀을까? 저거 산 것도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제시대 이후에 저 땅이 매매가 되지 않다가 변호사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사무장이 먼저 저 땅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보름 있다가 김기현 변호사가 저 땅을 사요. 왜 그런 절차를 거쳤을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변호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인 김기현 후보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묘하긴 한데, 저 공방은 이런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뭐 명확하게 뭔가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굉장히 4명 후보가 땅 사서 연수원 짓겠다. 그래서 정확한 매도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좀 김기현 후보 얘기하는 것이 여기는 건축이 안 되는 땅이다. 그리고 나 여러 번 지금 이걸 다 뒤져서 의혹이 해명이 된 건데 왜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 거는 뭐 여러 번 안 뒤졌나요? 이거는 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새로운 팩트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건 달라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사법적으로는 이게 유죄를 물을 정도로 100% 입증이 안 됐을 수 있지만요. 사법적인 전 수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길 내는 거예요, 길. 근데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노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경제적 이익, 편익, 주민의 생활의 편익, 이런 걸 설명할 수 없다면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으로 사법적으로 처리는 못해도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책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 의구심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쨌든 남은 토론회 기간에서도 오늘 기세로 보면은 다른 후보들이 계속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이 의혹을 제기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1차 때처럼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도 오늘 많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연대 정치를 비판했고요.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포용력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스스로 힘으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그리고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뒤로 감추고, 이런 게 김기현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연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마저도 거꾸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라. 혼자서 일하는 거 하시라.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곁을 떠나셨죠. 포용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끌어안는 포용력이 없으니까 안 왔던 사람들도 떠나지 않습니까? 네, 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이른바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둘 다 뭐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큰일 났어요. 집권여당 났습니까?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데 너는 나쁜 사람이고, 넌 능력이 없고, 넌 포용력이 없고, 너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가 있어.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집권여당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다 비전과 큰 담론을 갖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뭐 여타 항상 그 토론회나 이런 전당대회를 봤을 때 항상 그렇거든요. 비전보다는 의혹 검증이 더 많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저럴 수밖에 없지만 저희 같은 이제 정치 평론가들은 그래도 우리 정치가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정치 지도자가 될 분, 김기현이나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네 분 중에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분들이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고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집권여당 당대표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 대통령, 국민에게 뭐 큰 도움이 될까? 네. 이거 비참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저러한 논란에 대해서 주고받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제발 한 번이라도 좀 큰 담론과 화두, 개혁, 혁신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토론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남은 토론회 중에 하나는 아예 정책 검증만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걸 자유 주제로 하면 주도권 토론으로 하면 의혹 검증을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게 생각해서. 힘든 게 뭐냐면은 이번에 각 후보들이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내세운 게 없어요. 김기현 후보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민방위 여성 훈련 받아야 된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후보들이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는 나는 대통령하고 친해요. 저는 윤핵관들이 저를 밀어주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뜻에 받드는 그러한 당대표 역할을 잘할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비참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저는 창피해요. 김정아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말에는 동의를 안 하세요? 예,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 사법과 관련된 부분만 자꾸 이슈가 될까요? 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만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책만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그런 토론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책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따로 기획을 해가지고 질문을 정책적인 거로만 기획을 해서 안 그러면은 남은 세 번 토론도 계속 이런 똑같죠. 모습이 반복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비판하면서 썼던 기대기 정치 이거 관련해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 30명이 오늘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관련해서 논란도 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하려면 그 이유가 또 국민의 귀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무기명 지지 선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지지했는지 왜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명단이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그 30명이 다 공개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몇 명만 공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괴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기대기 정치를 이런 것까지 기대기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보다 힘이나 권력 내지는 권한의 그 정도가 우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의 정도가 우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줄 세우기만 아니라면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지지 선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획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방식이고 와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라면. 근데 김기현 후보는 그동안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다 용산에 기대서 한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했다기보다 줄 세우기라고 느껴지는 부분. 용산의 힘에 기대서 연대를 이루는 듯한 느낌, 이거를 본인이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지선언을 만들어내려면 저는 뒤에 큰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말끔히 좀 없앨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지지선언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천하람 후보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도 바이든이 맞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이제 비윤 주자로서 차별화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 명백한데 천하람 후보의 주장은 이미 안철수 후보를 추월했다.
천하람 대 김기현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감의 배경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천하람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천하람 후보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황교안 후보를 앞섰고 안철수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또한 뭐 박빙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천하람 바람이 불고 있다. 근데 천하람 후보는 전 허리케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바람이 지금 서서히 불고 있다. 예. 많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개혁 성향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은 누구지? 아, 천하람 같아 라고 해서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저것이 더 불꽃이 팍 붙으려면요. 천하람 후보가 제가요. 국민의힘의 미래 지도자가 될 자격과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어디서 보여주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의 신금을 올려야 되고요. 예. TV 토론회에서 저는요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로지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선거 기획을 해줘서 그거대로 움직이거나 일정, 메시지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천하람 후보는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저랑 같이 방송도 많이 했는데 정말 안정감 있고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상당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면은 저는 더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허리케인 정도는 아니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당원들의 수준 평가 이거를 장 소장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저는 참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지원, 김혜영 한마디 했다고 지금 당원들이 징계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징계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징계에 가까운 압박을 해댔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무릎이 꺾여 나갔어요. 그런데도 천하람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천하람 후보가 당당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것이 천하람 후보가 조급하지 않게 이번 토론회 때처럼 안정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상식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면 저는 그게 바람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럼 결선을 갈 수도 있다 하기에 따라서 의구심이 컸던 이유가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는 것 같은 발언이 점점 세지고 이런 것과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모습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었다면 저거는 정치적인 어떤 경륜에서 나오는 안정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합동연설회 그리고 TV토론의 발언들 좀 다 4명 후보들 다 주목해서 보고 또 현명한 결정을 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초강수 압박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계장부 비치 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 군포사무실,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사무실 등 4곳과 노조원 10여 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로 모두 1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노조 관계자 4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와 포항, 구미 등 경북 각지의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나 원래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산하조합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경찰에 최후 출석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에게 오늘까지 출석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며 응답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먼저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던 공수부대, 즉 특전사의 동지회가 유족회의 반대와 기습 방문 논란 속에 어제 43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5.18 진상규명의 가장 큰 열쇠 가운데 하나, 안매장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검은 베레모를 벗은 특전사 예비역 20여 명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특전사 동지 회원들은 투념탑 앞에서 헌화 분향하고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난 1980년 계엄군으로 출동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특전사 동지회가 이곳을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참배 자체가 바로 사과고 또 우리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 특전사 예비역이 자신의 총으로 희생된 광주 시민의 유가족을 직접 찾아 사죄하면서 화해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와 5월단체는 마침내 포용과 화해, 감사의 공동선언도 했습니다. 공동선언에서 당시 특전사 대원들도 상부 명령으로 작전에 투입돼 오랫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라는데 공감했습니다. 지난 43년간 길게 겪어왔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인식하면서 5.18 묘지와 행사장 앞에서는 특전사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며 5월 세계단체 가운데 참배에 반대한 유족회 등의 항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를 화해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죄한 적도 없고 진정성게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참배를 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특전사 동지회의 고위 관계자가 43년 전 5월과 관련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전사 동지회가 본격적인 참회 행보를 보이면서 최초 발포 명령자와 함께
실체적 진상 규명의 핵심인 안매장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 자, 국민의힘 태용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색깔론을 태 의원이 부추기고 있다며 당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자가 한국 사회에서 진작 사라져야 할 색깔론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동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멈출 줄 모르는 태영호 의원이 사상 망언과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4.3의 역사적 진전을 가로막는 소행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공분양주택, 이른바 뉴홈의 사전청약 최종 경쟁률이 15.1대 1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봤을 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고양 창릉지구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택지 규모가 크고 GTX A 노선과 가깝습니다. 이곳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일반 공급 평형별 최고 경쟁률이 나왔는데 추정 분양가 5억 원대 중반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82.4대 1입니다. 사전 청약을 진행한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합쳐 27,153명이 몰렸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15.1대 1입니다. 주택시장 거래 침체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을 고려했을 때 선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경기도 민간 분양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0.7대 1에 그치고 있습니다. 훨씬 높은 청약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양 창릉 23.7대 1, 양정 역세권 7.4대 1, 남양주 진접이 6.2대 1 순입니다.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이었습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반형과 달리 전용대출 상품이 제공되는 나눔형은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한 점 등이 인기 요인이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나눔형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 이후에 사업 시행자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기에도 이제 거래 감소로 인한 판매를 못할 가능성이 이제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수자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가 22.6%, 30대 48.3%로 20, 30대가 70.9%를 차지했습니다. 40대 15.4%, 50대 이상 13.7%로 나타났습니다. 저렴하고 좀 시세 차익도 일부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자산으로도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부분이 이번에 이제 20, 30대가 많이 청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30일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 방사포병 9분대가 오늘 아침 7시 전술의 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방사포탄은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 가상 표적을 설정해 발사됐다며 전술의 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사격 훈련을 통해서 한미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과시됐다고 평가됐습니다. 군은 북한이 600mm급 초대형 방사포를 전술의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핵탄두 탑재는 현재 제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중령이나 직격이 소형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필요로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쏜 미사일이 3발이라고 발표했다가 2발로 수정하면서 정보 분석 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ICBM을 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연이어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신속히 관련 상황을 전파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곧바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情報収集、警戒監視、そして日米韓の連携を深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이 쏜 미사일은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 15형과 동일한 계열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核種ミサイルの発射や核実験の実施を含め、さらなる挑発行為に出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ており、必要な情報の収集、分析及び警戒監視に全力を挙げ 이런 가운데 애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은 3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방위성이 다시 2발로 수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 관방 사태실이 해상보안청에 메시지를 중복해 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回目の発射情報が海上保安庁に到達しているか直ちに確認できなかったため、再度送信を行い、これが結果的に3回目の情報発出になったものと承知。 하지만 시스템의 오류인지 담당자의 실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안보 위협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반경 능력 강화를 위한 명분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4호기가 경남 사천에 있는 제3훈련 비행단에서 34분 동안 비행하며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괴와는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자기로 개발 후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은 정찰 풍선에 이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해온 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정찰 풍선 갈등 속에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즉흥적으로 만난 미중 외교사령탑.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information that gives us concern that they are considering providing lethal support to Russia in the war against Ukraine.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불량 국가로 낙인 찍은 북한, 이란과 한데 묶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을 견제했습니다. Any steps by China to provide lethal support to Russia would only reward aggression. 중국은 전쟁터에 무기를 공급해온 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꾼 하이마스에 이어 최근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꼬집은 겁니다. 向战场源源不断提供武器的是美方，而不是中方。 오히려 미국이 불에 기름을 부으며 이익을 챙겨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有些势力不想让和谈取得成功，不想让战争很快停下来。他们关心的不是乌克兰人民的死活。 그러나 타이완 무력 통일 야심을 드러낸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를 두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주임이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행에 맞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등을 조율할 거란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 발생 2주일째가 되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복구 작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예의 고대 도시 안타키아.
아름다운 고대 건물로 유명했던 이곳은 이제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잔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인 하비브 나자르 모스크도 흔적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قديم وكويس مسجد يخرب يعني زي ما يخرب القدس مثلا. 이처럼 이번 강진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 전체 사망자는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진 피해 지역 11개 주 중 진앙 지역인 카흐라만 마라슈와 하타이 2개 주에서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제 수색이나 구조보다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 지역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10만 5,700여 개 건물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재건을 위한 해외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후 2년여 만에 튀르키예를 처음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며 재건 작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long-term effort. The search and rescue, unfortunately, is coming to an end. The recovery operation is on, and then there'll be a massive rebuilding effort. 초토화된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에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브라질 남동부에 폭우가 쏟아져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330여 명이 집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매체 G1과 CNN 브라질,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상파울루주 곳곳에는 전날부터 거의 24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상파울루 주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서 하루 만에 600mm가 넘는 강우량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하루 강수량 최다치 수준입니다.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4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에 약한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경남 동해안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